안녕하세요. 대부권의 이상수입니다. 현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세금을 대부분은 다 완화하려는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첫 번째 이런 조세 강화 정책이 나왔어요. 세금을 한마디로 많이 거둘 수 있는 정책이 첫 번째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내년부터 시행이 될 예정인데 1주택자나 2주택자나 다주택자나 누구나 다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정말 자칫 잘못했다가는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에 휘말릴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세금 무서워서 사실 집 팔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거의 3, 4년 동안에 10억 올라간 지역들도 상당히 많은데 10억이 올라간 한 20억짜리 주택이 있다라고 할게요. 20억짜리 주택인데 이게 10억이 올라간 거죠. 근데 이 10억에 대한 세금을 내려고 했더니 양도세 중과를 빡 때려버리니까 거의 8억 이상의 세금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집을 팔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집 못 팔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집을 못 파는데 이제는 종부세 폭탄을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 내가 나가는 세금이 수천만 원이 나가야 돼요. 근데 난 지금 당장 수입도 없는 상황에서 이 집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팔지도 못하고 가져가기도 힘들고 이런 상황이 왔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침몰하는 배에 가만히 꼬르륵 가라앉아서 갈까요? 그러지 않죠. 이분들도 자구책을 찾게 되는 거죠. 그 자구책으로 삼았던 게 바로 증여입니다. 자, 증여를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8억씩 세금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한 2, 3억 정도를 가지고서도 방어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8억 나갈 거면 좀 약한, 그러니까 센 불 맞을 거면 한마디로 우리 맞불 작전인데, 자, 센 불 맞는 거보다 약불로 아예 태울 수 있는 걸 없애버리자. 그래서 증여로 미리 넘겨버린다라고 하면 적어도 내가 아까운 거, 괜찮은 물건, 재건축할 수 있는 물건인데 아까우니까 파는 것보다, 팔아서 세금으로 다 뜯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돈 좀 세금 적게 내고 우리 애들한테 증여 들어가는 게 좋고, 적어도 이 종부세는 인별과세다 보니까 사람마다 다르게 세금이 나가는 거다 보니까, 자, 애들한테 넘어가게 되면 적어도 세부담도 감소를 시킬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해서 거의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이 증여였습니다. 자, 증여가 이렇게 한편으로는 효자 노릇을 했는데, 자,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야, 이 증여 건수가 그러면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연간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자, 2021년 이전까지 평균 매년마다 증여 건수는 5만 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만, 작년 한 해 동안의 집계 데이터를 보면 15만 건이나 되는 엄청난 거래가 일어난 거예요. 자, 15만 건이라고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요. 참고로 이건 전국에 있는 증여 건수지만 서울에 있는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 있죠. 25개 자치구에서 나올 수 있는 아파트 매물들을 다 집계를 해보면 몇 건이냐면 6만 6천 건입니다. 이게 지금 조금씩 줄고 있는데 6만 6천 건, 서울에 있는 아파트 총 개수가 6만 6천 건인데 전국에서 증여 건수가 15만 건. 이 정도면 이제 감이 오실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런 증여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서울 쪽에 이런 증여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수도권에 많이 집중이 돼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비싼 집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러면 많이 집중되어 있는 15만 건이 과연 작은 숫자입니까? 충분히 시장 내에서 물건이 감소하고 증가하고 이런 현상까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증여가 조세 회피 목적이라든지 이렇게 좀 피난처가 됐던 게 현 정부 들어와서는 와, 여기에 굉장히 냉정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혜택인 것처럼 보였던 것 자체를 이제는 좀 악몽으로 바꿀 수 있게 법을 개정을 한답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자, 지난달에 기획재정부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이 속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자, 양도소득세 2월 과세 적용 기간이 증여일 기준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가 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자세히 몰라도 이 내용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증여나 상속 받고 나면은 5년 내에 이거 팔면 안 돼요 라는 얘기 들었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10년 이내에 팔면은 안 됩니다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세금을
왕창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자, 아빠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나중에 아들이 서울에서 집 한 칸 마련 못할 것 같으니까 집을 미리 사둔 겁니다. 자, 10억짜리 집을 사뒀는데, 자, 이 집이 이제 20억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20억이 되고 났더니 이분도 이걸 팔아서 사실 부동산으로 증여하면 세금도 증여 취득세만 해도 거의 지금 12%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세금 무서워서라도 그렇게 안 하고 돈으로 주고 싶은데, 돈으로 이렇게 해서 주고 싶은데, 자, 집을 팔려고 했더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때문에 못 팔고, 10억 남았는데 8억을 세금 내라고 하니까 못 파는 거고, 올해는 집을 팔려고 했더니 아이고 경기가 너무 불확실해서 사람들이 집을 안 사다 보니까 또 못 팔고 있어.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아유 그렇게 하고는 싶으나 그냥 아들한테 내가 증여를 해야 되겠다. 나 종부세나 이런 것도 지금 힘들고 하니까 증여해야 되겠다. 얘한테 이제 증여를 싹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들아, 이거 10년 내에 집 팔면 안 된다. 네, 알았어요, 아버지. 자, 아들이 집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뭐 대외적인 경기가 불확실한 것도 어느 순간에는 이제 확실한 상황으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 집도 뭐 재건축도 되다 보니까 또 집값도 오를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이 이제 25억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지난 지가 10년이 안 지났어. 아직 얘가 한 4년밖에 안 지났어. 근데 값이 이렇게 5억이 뛰어버렸어.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차피 이거 내 이름으로 들어온 거고 내가 20억에 받았는데 25억이니까 뭐 5억 올라간 세금만 내가 양도세로 내면 되는 거 아니야? 내 취득은 20억에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이거를 10년으로 늘려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10년 안에 이걸 팔게 되면은 자, 이 아들은 이 20억에 취득한 게 되는 게 아니고요. 요 앞으로 아빠가 취득한 10억의 취득가액이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 아들이 남은 돈은 5억만 남은 게 아니라 10억에 산 게 되다 보니까 10억에 샀는데 25억에 팔았잖아요. 이 차이가 15억이나 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맞게 세금이 나가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시죠? 자, 그러면 이게 내년부터 올해는 2022년까지는 5년 안에만 팔면 되는 법에 적용을 받는데 2023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10년 이후에나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지금처럼 집이 잘 팔리는 시점입니까? 아니잖아요. 집 잘 안 팔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안 팔리는 시점이면 사람들은 이도 저도 못하는 사이에 이 집을 증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자, 증여를 하기 위해서 더 높아진 이유가 하나가 더 따라 붙었어요. 자,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양도소득세가 이제 유예가 됐어요. 이 증여에서 양도소득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보통 아까 지금 얘기했던 이런 20억짜리 주택을 아들한테 넘겨줄 때 이 집에 전세가 얼마 들어가 있냐면 9억이 전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억 원의 부동산을 증여는 하지만 여기에 9억이라는 이 전세 금액은 이게 증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세금으로 매기냐면 양도소득세로 이 9억이란 돈을 매깁니다. 근데 지금은 중과 시점이 아니라 유예를 한 시점이다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증여하는 이런 세금에 대한 환경은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할 수 있고, 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자, 이거는 상생 임대인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아들 명의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들은 이제부터 무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가 되는 건데, 자,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계약했던 이 전세 금액에서 5%만 인상을 하게 되면 이게 상생 임대인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는 내가 2년을 더 세를 줬을 경우에 상생 임대인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전부 다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랬을 경우에는 세금에 대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지금은 양도세 풀려서 증여하기 좋아. 상생 임대인 쓸 수 있어서 증여하기 좋아. 좋아가 만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안에 내년에 10년까지 늘어나기 전에 올해 안에 이 증여할 수 있는 건수는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까지 분명히 증여 건수는 15만 5천 건으로 역대 최고이지만 올해 연말까지 증여 건수는 한 번에 다 몰릴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올해 역시도 이렇게 증여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시장 상황과 비교해서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자, 현재 상황과 현재 여러 가지 세금들도 지금 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저는 매물 자체가 크게 감소하거나 잠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는 자, 증여가 증가한다라는 소리는 5년간 이제는 매물이 시장 밖으로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5년간은 이러한 매물들이 잠길 가능성이 높고 이 잠길 가능성이 높은 이 개수는 대략 작년에 15만 건 정도가 잠기기 시작했는데 올해 역시도 올해 내년이 바뀐다라고 하면은 올해 굉장히 많은 증여가 일어날 것 같고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15만 건 이상의 이런 증여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물건들은 잠겨버린다. 5년 동안 잠겨버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종합부동산세가 세율 자체가 완화가 되는 것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지만 지금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거, 대통령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게 현재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였던 것을 이제는 60%로 바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종부세 나갈 것을 40%는 이제 할인해 주겠습니다라는 내용이에요. 국회에서 종부세 세율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세금은 한 40%는 싸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버티기 매물도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버티기가 증가한다라는 소리는 급매물들이 시장 내에서 좀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고 급매물은 걷어들인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상생 임대인 제도라는 게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규제 지역 안에서 2년을 거주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를 해주는 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2년을 더 기다릴 수 있겠죠.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에 매물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겠죠. 자, 그러면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증여 하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매물 감소에 큰 역할도 하지만 지금 현재 종부세라든지 상생 임대인 제도 이런 법률적인 제도나 규제가 정책이 바뀐 상황이다 보니까 매물 감소 현상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크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그 중에서도 좀 고가주택이나 좀 비싼 집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지역에는 매물 감소 현상이 상당히 두드러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신규의 입주 물량과 더불어서 이런 주택에 대한 시세 흐름도 좀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현재 보게 되면 준공에 대한 실적입니다. 준공은 입주를 뜻하는 건데 입주 물량 역시 전국적으로 지금 최저치의 거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내년도 상황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분양에 대한 실적, 올해 이제 분양에 들어가면 어차피 한 3년 뒤에 이제 3년 뒤나 4년 뒤에 또 이제 입주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분양 물량 역시도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거시적인 전망이 좋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분양의 실적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착공, 실질적으로 이제 착공이 들어가면 3년 뒤에 입주를 하는 게 되다 보니까 착공 실적이 실질적인 공급 물량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 착공되는 물량 자체가 보세요. 거의 역대 최저치 수준입니다. 이거는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이 지표를 가지고서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왼쪽에 보는 인허가량이 올랐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인허가를 받는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3년 뒤에 착공이 들어갈지 5년 뒤에 들어갈지 10년 뒤에 들어갈지를 모르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을 가지고서 향후의 전망을 판단할 수는 없고요. 가장 확실한 데이터로 볼 수 있는 건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판단해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준공이나 분양이나
착공 물량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기존에 있는 물량 역시도 양도세 때문에 잠깐 반짝해서 나오긴 했는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또 증여세, 증여라든지 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의 매물 역시도 감소할 전망입니다. 신규 감소하고 기존의 매물 감소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 시장에서는 상승에 대한 압력은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어떤 시점부터 두드러지게 살아나게 될 것이냐,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현재의 지금 금리라는 부분이 사람들이 심리를 꽉 얼어붙게 만든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금리 부분이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멈추는 시점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점부터는 이제 계산을 하겠죠. 내가 얼마 정도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집들이겠다. 만약에 이걸 사두면은 그래, 얘네들은 재건축이나 재개발되는 것들이니까 집값이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기대감과 확신을 갖게 되겠죠. 그 시점부터 움직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 시점도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다만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나 대한민국의 경제 전문가들도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는 이런 금리 인상 부분이 꺾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만큼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 시점부터는 사람들이 좋은 물건부터는 좀 가격이 좀 뛰어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시점이라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내가 꼭 지금 내가 집을 필요로 한다, 앞으로 내가 또 4년 동안 전세살이 하면서 집값 올라가는 거 가만히 넉놓고 볼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현명한 대응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